네, 어제 일본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근원 CPI가 전년 YOY죠. 3.1% 상승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월에는 3.3%였고 이제 소폭 둔화가 된 것이죠. 0.2%포인트가 둔화된 것이고요. 시장 추정치 컨센하고도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실 일본 CPI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 2%보다는 높긴 하죠.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개월 연속해서 지금 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당연히 BOJ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일본의 고질적인 이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염두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3%가 넘어가는 물가가 지금 11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조금 둔화된 거 3.3에서 3.1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원은 좀 꺾이긴 했지만 헤드라인 CPI는 전월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3.3%로 그렇게 나왔고, 헤드라인 CPI가 시장 컨센이 2.5%였으니까요. 상당히 좀 웃돈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소비자 물가를 따져보면 최근에 이제 통신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2%. 지원을 해줬던 부분들이 이제 물가에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조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아마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BOJ가 YCC 관련 정책을 조금 상단을 열어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해서 물가, 근원 CPI가 이렇게 좀 꺾였다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시킨 그런 CPI 결과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한시름 났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CPI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지금 BOJ가 YCC 상단을 높이는데 용인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조금 꺾인 근원 CPI는 좀 한시름 났다 정도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달에 이 앞자리가 또 2자를 찍을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전에 BOJ가 YCC 상단을 높였을 때는 0.25%씩 높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0.5에서 1%까지 유연하게 열어둔 이런 정책 조치는 결국 시장은 아주 절묘하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6%라는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0.5도 아니고 1.0도 아니죠. BOJ가 그렇게 유연하게 열어둔 만큼만 시장에서 이렇게 오른 건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일단 과격한 뉴스 제목처럼 NK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 결국 K 트레이드라는 것은 환율하고 이자율의 차이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외환 파생 상품 거래를 보통 하게 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선물 거래보다는 스왑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외환 스왑 거래 시에는 스왑 포인트의 계약 당시 환율에 더해서 선물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외환 스왑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0.5에서 0.6으로 오른 이 10년물 금리로 인해서 NK 트레이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정도로는 NK 트레이드 청산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환율로 인해서 먹을 게 없다. 이 정도 청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채권 수익률이 실질 수익률이 2%에 달했죠. 이게 팁스 수익률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프라임 때 3% 쳤던 부분이고, 닷컴 버블 때 4%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라는 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채권 투자라는 것은 사실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쉬운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투자가 가장 쉽고, 다음은 미국 주식이 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주식이다. 저는 한국 주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딱 떠오르시나요? 특히 한국 주식 중에 스몰캡, 미들캡이라든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도 많죠. 결국에는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가 더 쉽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치, 이 논리가 채권 투자에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부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단계만 살짝 넘어가면 왜 정말로 큰 돈들, 큰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채권 투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차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로 왜곡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그 정보를 갖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조금 들썩이면서 유가도 조금 반등을 했죠. 사실 유가의 가격을 전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람의 심리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중동이라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단에서 좀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원래 유가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유가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죠. 유가의 전망 없이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는지 전 아직도 조금 의문이고요.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제 자체가 경제학적으로도 봤을 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고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교과서에 이제 실린 그런 내용이 아닌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만 딱 멈춰서 확대해서 글로써 정의를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사례가 5.1 파동 때 이 정도의 아주 굵직한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23년도 지금까지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놓고 보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의 시작점이 192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더 눈여겨봤던 부분은 2년 연속으로 떨어진 다음 해는 크게 오르고, 마찬가지죠. 여기도 11%나 오르고, 좀 크게 떨어졌다는 그 다음 해는 수익률이 상당히 또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지금 금리, 10년물 금리가 4.3%인데 투자를 하는 게 주저된다. 상당히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남겨주신 댓글 중에 상당히 감명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4.3%인데 여기에 투자해서 망했다면 사실상 이번 인생 투자는 글렀다고 보는 게 맞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채 한마디로 무위험 수익률이 4.3%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익률도 2%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여기에 이 국채를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면 사실상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잭슨홀이 있죠. 24일부터 다음 주죠. 24일부터 26일 주제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이 구조적인 이 변화라는 말에 저는 상당히 이렇게 시선이 자꾸 갔었는데 부담이 되죠. 결국 지금의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중앙은행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목표 물가에 대한 중립금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언론에 공시가 되고 논쟁으로 뭐 확대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찌됐든 뭐 이런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탈세계화든 뭐든 뭐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 끝은 항상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전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듯 지금 이 목표 물가 타겟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연준조차도 몇 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에서 4%를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금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진 이후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뭐 물론 지금 기저효과가 끝나서 하반기는 어떻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작년보다는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이렇게 목표 물가를 언급을 해서 초를 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뭐 만약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불을 지르는 일이죠. 그런데 다방면에서 논의를 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구조적인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먼 시선을 갖고 한 발짝 뒤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흐름이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인프라법도 있었고 이제 지금 세계화를 넘어서 탈세계화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과정, 이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이 뉴 노멀에 대한 논리가 사실은 쭉 이어놓고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어찌됐든 큰 시선에서 거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지금의 이런 장기채 금리가 높아진 것,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잭슨홀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 적어도 변동은 있을 것이죠. 3.5 이하는 반드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음모론에 관련된 얘기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그렇게 파급적인 언급을 할 이유와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얘기를 꺼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그런 이유가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높아진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설령 구조적으로 타겟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내년에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불안감으로 올라간 이런 위치에서 충분히 조정과 변동의 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잭슨홀 이후에 아무래도 채권금리가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